4, 5번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프리퍼런스 어태치먼트랑 스페이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프리퍼런스 어태치먼트는 시간이 t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에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고 기존 그래프랑 새로운 엣지로 연결되는 그런 모델을 가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간 t에서 그래프 gt의 i의 디그리를 dit라고 하면은 이제 t 플러스 1의 시간에서 노드 하나가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 노드와 연결될 확률이 dit에 비례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존 노드랑 새로운 노드가 연결될 확률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기존 노드의 디그리에 비례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걸 프리퍼런스 어태치먼트라고 하고 이 모델의 가장 간단한 버전을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할 텐데 시작할 때 이제 노드 하나, 엣지 하나, 즉 이제 셀프 노드 하나 있는 셀프 루트가 하나 있는 이제 노드 하나로 시작을 하고 t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고 그 추가되는 노드가 이제 기존 노드들과 연결한 엣지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 엣지가 이제 이런 확률로 형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결국엔 이제 t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엣지가 하나씩 증가를 해서 t 시점에 엣지의 개수가 t가 되고 그러면 이제 디그리의 총합이 2t가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을 전부 다 썸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1이 되는 그래서 확률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가 이제 t가 0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제 알파가 3이 파워로 따른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에 있고 이거에 대한 증명도 사실 문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사실 미분 방정식의 디스크리트한 버전이고 그걸 해는 이건데 또 사실은 그게 엄밀한 해석은 아니고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근데 뭐 나름의 이들이 인스트럭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노드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이걸 m이 1인 걸 이제 엣지가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되는 걸 했는데 이게 m이 1이 아닌 버전도 이제 다른 이제 레퍼런스를 따와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스페셜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SDRM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S라는 공간이랑 그 공간 안에서 정의된 이제 매트릭 거리가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이 x1부터 xn이라는 이 n개의 노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랜덤 벡터가 존재한다. 그때 이제 노드상 ij가 이제 엣지로 연결되는데 당연히 있어요. 그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노드 ij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면 이제 이걸 SDRM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감마가 이런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정의역은 이제 매트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실수로 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간을 이제 가정을 함으로써 그 실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선택상의 차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SERM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한 요 위치 랜덤 벡터가 X안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안되는 따르고 노드상이 연결된 확률이 이제 이런 인디케이터 펑션을 활용해서 나타내진다. 즉, ij의 거리가 r보다 작으면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고 1의 확률로 이게 r보다 크면 0의 확률로 무조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RGG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자면 감마를 이제 아까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이런 이제 미니멈과
지수 문구의 PDF의 약간의 개수로급한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그걸 이제 왓슨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거리 이전에서는 무조건 연결이 되고 거리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확률들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확률들이 지수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RGG 모델이 이제 Q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알파를 확성한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델들이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모델들에 이어서 커뮤니티에 따라서 연결 확률이 달라짐을 가능한 SVM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저 노테이션을 보면 이제 K의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각 노드에 이제 커뮤니티가 할당을 하고요. 그래서 I라는 노드가 K라는 커뮤니티 배정될 확률을 파이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배정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노드 I, J가 엣지로 연결된 확률이 이제 I가 속한 커뮤니티랑 J가 속한 커뮤니티가 연결된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결 확률은 두 노드가 속한 커뮤니티에만 연결을 하고요. 또 같은 커뮤니티 조합의 노드상은 그러니까 노드상이 달라도 동일한 연결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노드상의 엣지 자체는 이제 독립적으로 베르트 시행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SVM에서 이제 커뮤니티와 특정 커뮤니티와 그래프가 생성되는 확률이 이렇게 먼저 커뮤니티가 배정된 커뮤니티 하에서 그래프가 생성되는 확률로 적용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NDL 노드가 있으면 각 노드가 속한 배정 커뮤니티의 배정될 확률을 곱하면 되고, 또 커뮤니티별로 묶으면 그냥 K라는 커뮤니티에 배정될 확률을 실제로 K라는 커뮤니티에 배정된 노드 수만큼 제곱해놓으면 됩니다. 또 이제 커뮤니티가 배정된 후에 특정 그래프가 생성된 확률은 엣지가 생성되어 있으면은 연결 확률 곱하고 안 생성되어 있으면 안 곱하면 안 연결될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커뮤니티로 묶어도 그냥 K라는 커뮤니티와 A라는 커뮤니티 사이의 엣지 수만큼 연결 확률을 제곱하고, 엣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없었던 수만큼 이제 비연결 확률을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곱하면 이제 최고적 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번 지리에 SVM에서는 커뮤니티 1과 2가 연결된 확률이랑 커뮤니티 5와 6이 연결된 확률이 다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연결 확률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호모지니어스 SVM은 이제 커뮤니티와 무관하게 그냥 내부 연결 확률이랑 외부 연결 확률을 하나씩 이제 둬서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식을 이제 P2랑 P-out이라는 간단한 값으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ected degree, 호모지니어스 SVM에서 expected degree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실 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더 깔끔하게 이제 가정까지 하고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노드 I의 expected degree가 I가 속한 커뮤니티의 파라미터만 영향을 받고 I 자체에 대한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SVM에서는 같은 커뮤니티에 속하는 노드들이 전부 같은 expected degree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학과여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제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디그리 헤테로지니티를 반영하는 게 DCSVM인데, 그래서 DCSVM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각 노드에 디그리 콜렉션 파라미터인 이 세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I랑 J 사이의 연결 확률이 약간 그냥 띄었는데, 이제 그냥 앞에 이제 파라미터까지 곱한 값을 따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 생겼는데 곱은 결국 하나니까 같은 연결 확률에 파라미터 조합이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해야 되고요.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그리고 DCSVM에서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뮤니티랑 그래프가 생성된 확률을 볼 수 있는데, 그냥 P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DCSVM에서도 이 연결 확률을 간단하게 P2과 P-out으로 단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DCSVM에서도 아까처럼 expected dB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노드 i expected DV가 i 자체 그 값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같은 조건에서 호모지니어스 SVM일 때는 같은 커뮤니티 내부에서 노드들끼리의 그 연결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DC SVM에서는 이제 이 세타 값에 따라서 같은 커뮤니티여도 업데이트 많이 되는 애들이 있고 많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CM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ERCM 모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일단 관측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였을 때 거기로부터 이제 통계량 GA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수 세터에 대한 추정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계적으로 제약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거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RCM에서 다루는 것이 여기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드마다 이제 차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구조. 그동안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같은 팩터를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호흡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이제 노드끼리 연결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노드별로 성별 같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여성끼리 좀 더 뭉친다거나 남자끼리 뭉친다거나 그러한 연결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상호성에 대한 것인데요. 앞서 세 가지 부분에서는 방향성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냥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에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번째 거는 방향성 네트워크를 전제로 합니다. 일단은 I에서 J로 갈 때 그 경우에서 J에서 I로 가는 엣지도 생기기 쉬운 상호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ERJM의 기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PA로 이 C과 같고요. 여기에서 GA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스태티스틱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엣지 수나 삼각형 수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세타는 이제 각 특징의 중요도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베네핏을 주고 싶다면 양수로 설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음수로 설정을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카파 세타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보셨을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세타가 양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이 통계량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RCM에서 사용하는 통계량으로 첫 번째가 마프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은 네트워크의 국소적인 구조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통계량이 존재를 하는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엣지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타 같은 경우는 V자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구조를 투스타 구조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통계량을 구할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에 대한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커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국소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포착을 하는데요. 이 삼각형 같은 게 이게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잘 맞는 모델이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모델 디제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GW 통계량을 도입을 합니다. 핵심은 이 베네핏에 대해서 그거를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것인데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 플러스 0.5처럼 절반씩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통계량으로는 ESP와 DB가 있는데요. ESP 같은 경우에 공유하는 이유 수에 대해서 그 효과를 점차 감소시키는 방법이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수가 차수에 대해서 효과를 점차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노럴 이펙트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네 가지 요인이 있었죠.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호모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드 속성에 따라서 젠더 이펙트라든가 에이지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향성 네트워크에서도 다룰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어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어 모델은 방향성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이 된다, 연결이 안 된다, 혹은 단방향인데 I에서 J로만 있느냐, J에서 I로만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확률은 당연히 합쳤을 때 1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곱셈을 계산을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계산하기에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로그레시에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아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에서는 R과 S 그리고 T로 정리를 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이제 로우와 뮤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우와 뮤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뮤RJ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엣지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RJ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이 상호 연결 효과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즈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P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루는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로우 RJ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을 해줄 수가 있고요. UR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별 효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알파 i는 수급 효과가 되고 베타 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로봇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 엣지 행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그 i와 j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지 그 간선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그 조건부 확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량이 로봇즈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회기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재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잠재 네트워크 모델은 관측된 네트워크의 연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드에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나 집단 구조가 연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확률 모델입니다. 잠재 변수는 직접 관측되지는 않지만 정점상 사이에 간선이 존재할 확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의 원리를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사용됩니다. 공별량 정보가 없는 경우 정점의 순서를 바꿔도 결합 정보가 동일하다면 교환 가능성을 가정하는데요. 교환 가능성 아래에서 인적 확률적 원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드별 잠재 변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교환 가능성 아래에서 확률적 인적 확률 y는 잠재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빗 네트워크 모델은 기존의 추상적인 연결 함수 HB에서 설명한 H를 연결 확률과 가능도가 정해진 추정 가능한 확률 모형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연결 확률은 다음과 같고요. 연결량과 잠재 변수가 주어졌을 때 각 연결은 조건부로 독립이며 베르노의 모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조건부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형을 완전히 설정하려면 잠재 변수의 분포를 선택해야 하고 이 모형은 베이지안 MCMC 계산을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점상 사이의 간선이 존재할 확률에 대한 잠재 변수의 효과는 잠재 효과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형태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 클래스 모형입니다. 잠재 클래스 모형은 확률적 블록 모형과 유사하며 각 노드가 Q개의 잠재 집단 중 하나에 속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 효과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m은 실수값으로 이루어진 대칭 행렬입니다. 잠재 클래스의 사용은 구조적 증가성을 모형에 포함합니다. 구조적 증가성이란 두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잠재 집단 Q에 속한 두 노드 i와 j에 대해서 잠재 집단 R에 속한 노드 k와의 잠재 조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잠재 집단 노드들은 각 집단에 대해 동일한 연결 확률 구조를 가지면서 비슷한 연결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모형은 잠재 공간 모형인데요. 잠재 공간 모형은 각 노드를 이상적 집단이 아니라 연속적인 잠재 공간 위의 점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잠재 변수는 이와 같은 큐차와 실수 벡터이고요. 여기서 그 잠재 효과는 변수 사이의 거리를 음수로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잠재 공간에서 특성이 더 비슷한 점들은 단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겐 모델입니다. 고유 모형은 고유 분석의 원리에 기초해서 잠재 클래스 모형과 잠재 공간 모형의 두 접근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각 잠재 변수는 Q 차원의 벡터이며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대각 팽렬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합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 구조적 적합도는 이 모형이 실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조를 다시 만들어낸가를 평가하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예측적 적합도는 간선과 비간선을 잘 구분하는가를 평가하고 이 K폴드와 ROC, AU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리티 체크는 각 MCMC 방법에서 얻은 사업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추정된 모형이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총량에게 분포를 얻습니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오늘 베이즈 관련 준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베이지랑 기초인데 그래서 내용이 그렇지 않고 아마 시간도 짧게 가거든요. 수능이는 혹시 자기가 통계학 기분에서 A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통계학 기분에서 A권이랑 A대로 A가 포함입니다. 혹시 통계학 기분이 B대로 이 아이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통계학 기분 비대면 때 비대도였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쉬울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제 통계학 입문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기억해 대신 보자면 우리가 확률이 무엇인가?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8이다. 이런 거는 이제 엄청 많이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80%쯤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아침 비가 오는 경우는 우리가 매일을 여러 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 입문 때 배운 거는 이제 확률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확률을 주관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다룰 어떤 체계나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다. 이게 베이지안의 기초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통계학 입문에서 배웠던 베이스 티오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룰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전 확률을 통해서 사후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 PA가 B,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나머지 마지노 프로버빌리티 PA, PB 그리고 이제 사전 확률인 P, B바 A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남자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저는 머리 짧은 사람이 남자의 확률 혹은 머리 짧고 안경도 쓰고 있는 사람이 남자의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상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남자 중에 머리 짧은 사람, 남자 중에 머리 짧고 안경 쓴 사람 이런 사전 확률을 알고 있다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확률이 0.5이고 남자일 때 머리가 짧은 확률이 0.7, 여자일 때 머리가 짧은 확률이 0.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즈룰을 전개하면 이제 분자는 우리가 있는 수치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S가 남자이고 남자인 확률 곱하기 남자일 때 머리 짧은 확률 그리고 여자의 확률 곱하기 여자일 때 머리 짧은 확률을 더하면 이제 머리 짧은 확률이 PS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0.5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베이즈룰에 대입해보면 이제 머리가 짧았을 때 남자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0.7이다. 이렇게 사후 확률을 사전 확률과 마지노 프로버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반복하면 안경을 쓰고 머리가 짧았을 때 남자의 확률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베이스를 사용하면 확률을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객관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파라미터 세타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대부분의 통계학 수업에서 다루는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을 장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나타내는 빈도를 뜻하고 따라서 고정된 파라미터 세타로부터 랜덤 베리어블 x가 생성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베이즈 같은 경우는 확률은 이제 믿음의 정도를 지속하기 때문에 세타, x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이 됩니다. 베이지안의 목표는 이제 주관적 믿음을 정량화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포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것이 베이지안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의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전 던지 확률 P가 아는 게 없으니까 유니폼하게 나온다고 했고 몇 번을 동전 던져서 앞면이 20번, 뒷면이 10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동전은 앞면이 잘 나온다는 부분에 가중치를 준다. 이런 방식이 베이즈의 분석 방식입니다. 우리가 베이즈 기술을 이용해서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해서 우리는 베이즈의 포스테리어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세타에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같은 이제 우리 포스테리어 P 파이 기본 X 같은 경우는 이제 fx 우리 이거는 라이크리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리 통계학 2에서 다룬 라이크리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이 있는 거고 프라이어 피세타 근데 이게 우리의 사전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모에 있는 적분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을 전개해서 접근해 보시면 fx가 나와서 이게 세타에 대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포스테리어는 플라이어와 라이클리드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서 잠깐 방금 전에 봤던 농도 지시를 보면 확률 P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유니폼하게 분포한다고 P 이게 플라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안면이 20번, 뒷면이 10번 나왔다. 이게 라이클리드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포스티리어를 구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베이스 통계에서는 이제 프리컨티스의 관점 방법에게 이제 세타를 확률 변수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 관측하기 전에 세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떠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즉 P세타를 설정해야 한다는 건데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non informative 프라이어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유니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공식을 잠시 다시 보자면 이제 포스티리어가 라이크리우드와 플라이어의 곱에 비례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플라이어를 이제 유니폼하게 잡게 되면 이제 포스테리어가 라이크리우드에만 비례하게 돼서 이 경우는 이제 정확히 프리컨디스트의 관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은 위에 플라이어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게 컨주게이트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특정 클러스터 폼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룰 베이스드 플라이어 데프리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어를 이가 마찬가지로 수리 통계학에서 다루는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의 절대값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플라이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이게 다루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주게이트 패밀리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베타 분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n이 알려져 있고 라이클리우드가 바이노미얼 n와 라이클리우드 y 기준하나 바이노미얼 나온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플라이어를 베타 분포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플라이의 베타의 덴시티가 다음과 같이 나오니까 이거를 요 감마도표는 다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세타의 a-1승 다음과 같은 값에 이제 P세타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크웨드가 바이노미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베이드 룰레이에서 이제 포스테리어가 플라이어와 라이크웨드를 보니까 이들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세타의 몇 승, 일반 세타의 몇 승이 이게 베타 분포의 아까 봤던 베타 분포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즉 이게 베타 A 플러스 Y, B 플러스 N-Y의 수선이 되고 따라서 이 포스테리어가 베타와 마찬가지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라이클리드가 정해졌을 때 이제 플라이어는 어떤 분포를 설정하면 포스테리어도 어떤 분포로 나온다. 이게 컨주게이트 때문이고 이 같은 경우는 베타 라이클리드는 이제 베타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베이스 통계를 들으시면 좀 더 다양한 컨주게이트 때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절차를 보면 우리가 프라이어 P세타를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혹은 과거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로 이제 observation을 바탕으로 x 기분 세타로부터 생성되는 x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fx 기분 세타나 프라이어에서 포스테리어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볼 수가 있고 혹은 이제 프리컨티스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했지만 이제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크레디블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이제 파란이 이것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세타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그 베타 분포에서 미니 구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베타 분포 나 까먹었어. 알파고스 베타 분포 알파지 않나? 그게? 레이어상 거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의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분포의 평균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y 플러스 b 플러스 n 마이너스 y 분의 이제 a 플러스 y가 돼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포스테리어가 플러스 부분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타가 1차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어찌어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세타가 10차원, 20차원 이렇게 커져버리면 사실 적분이 힘들어져서 이게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MCMC를 위해서 포스테리어에서 팩본을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스테리어의 플러스 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스테리어에서 MCMC 등을 이용해서 표본을 뽑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표본 통계량을 계산해서 이걸로 이제 포스테리어의 특성값을 근사하는 방식으로 추론이 진행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몬테칼로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우리가 대다수의 포스테리어 컴퓨터는 이제 기대값 형태로 표현 가능하고 이건 적분 형태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제 몬테칼로 어프로시메이션은 이제 포스테리어 세로부터 샘플을 해서 이거를 평균 되는 방식으로 적분을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게 파이를 MCMC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분산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파이가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로 넓이 곱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 사이 영역을 이제 몬테칼로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거가 궁금하시면 이제 통계전환을 시험하시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나 뽑아놓고 저 삼각형에서 저 뽑아놓고 중심부터를 버리게 된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억셉턴스 리젝션 메소드 혹은 그냥 짧게 리젝션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가 PJ의 분포는 모르는데 X가 J의 확률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절 QJ는 Y가 J의 확률입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QJ로부터 이제 Y 값을 랜덤하게 샘플하고 다시 유니폼 거에서 뉴런한 샘플링합니다. 만약에 U가 PY보다 작다면 X와 Y를 극대하고 멈춥니다. 혹은 이제 스텝 1으로 가서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샘플링하는 게 리젝션 메소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통계전환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MCMC부터는 이제 우영님께서 해주실 건데 시간 관계상 조금 쉬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 보고 내려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잠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거의 이번에도 혼자 할 뻔했는데 다행히 민우 형이랑 이제 상철 형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좀 후반 파트라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뽑아서 보니까 이게 4명으로 돌을 짜면 이게 7주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7주 분량이 안 돼가지고 원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3명끼리 돌을 짜자. 생각해보니까 그것대로 이제 3명끼리 돌을 짜면 너무 정없을 것 같아요. 소리가 가지고 3명이라고 뭔가 진짜 해보면 끝날 거 같지 않아?
이게 네트워크가 되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이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은 앞에 발제 맨 처음에 발제 혼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화요일에 서울대랑 이제 교육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 이제 또 위에다가 또 제가 내보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막 내속하면서 막 베이장이라든가 막 MCMC가 뭐고 막 이런 자꾸 막 그런 용어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기 위해서 MCMC도 이제 그래서 MCMC도 이제 앞서 봤듯이 몬테카를로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뒤 쪽이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몬테카를로인데 어떤 몬테카를로냐? 몬테카를로냐? 마르코프 체인의 이용한 몬테카를로. 그래서 이제 MCMC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결국에는 이제 함수가 너무 복잡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쓰는 애초에 이게 우도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제 정교공포 기억나시는 분들 뭐 정교공포나 식단 해도 이것만 해도 이게 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베이지안이니까 이제 사전공포라는 걸 하나 더 곱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고보다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모수에도 저희가 이제 일부 확률 분포를 구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확률 분포의 식들은 전부 다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복잡한 게 지금 두 개가 엎혀져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모수가 한 개가 아니고 모수를 한 번에 뭐 세 개 다루면 복잡한 거 세 개 못 받는 거고, 네 개면 복잡한 거 네 개 못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는 뭐 새로운 분포를 발명하고 싶다 그런 베이지 하나. 저는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 없는 그런 분포를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할 말은 그런 분포들은 이제 접근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갖다 놓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정규 분포인데 이제 사전 분포 세팅만 아주 조금만 특수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그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의 분포가 이제 시그마의 분포가 이제 로그를 씌웠을 때 이제 정규 분포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놓은 케이스예요. 이 정도 이제 사전 분포 과정만 걸어도 이제 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표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두 개만 곱해도 지금 이제 이런 분포가 나오는데 딱 봐도 이게 접근이 안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접근이 안 되는 분포를 만들어내니까 페이지 안에서 너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정비가 그러면 이제 접근이 안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비례 관계잖아요. 비례 관계를 이제 정확한 등호로 바꿔주려면 이 적분이 이제 1이다 되게 해주는 이제 상수를 앞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적분이 안 되니까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목표도 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평균도 이제 적분이 이렇게 C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도 못 구하고 그다음에 등급목표를 통한 샘플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우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등급목표 어디서 배웠어요? 통계에서 표정에서 통계에서 아마 이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하려면 이제 누적분 함수를 알아야 돼요. 누적분 함수를 알려면 또 접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얘기 되게 길게 했고요. 이제 베이지 안에서 베이지 안에서 입시에서 잘 쓰는 건 맞는데 베이지 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뭐 신경망 같은 것만 해도 이제 파라미터들 모드가 있는지 의존이 있어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산이 깔끔하게 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에도 이제 수치적 뭐 비율적으로 기대감자 같은 경우도 그냥 잘 근사 분포를 잘 근사하게 샘플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자동에서 나누면 접근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샘플이 이제 아주 많이 뽑았다는 실제로 이제 그냥 무한대에서는 이렇게 등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봤던 게 이제 샘플링 방법을 하나 바꾼 건데요. 근데 얘는 이제 안 좋은 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정 비율만큼 이제 버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하볼까요? 그러면은 뭐 버리는 비율 0.3이면 되게 적게 잡은 거거든요. 각 차원에서 0.3 정도 버린다 해도 최종적으로 이제 6차원 거쳐가지고 이제 안 버리는 확률은 1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버리는 방식의 샘플링은 차원이 높아지면 쓸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난수를 뽑으려면 이제 제한 분포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필수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두둥하게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방법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뽑으려면 뭔가 확률 분포로부터 이제 뽑아야 돼요. 이제 제한 분포를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샘플을 보면 여기부터 이 부분부터 나오고요. 저희가 샘플을 뽑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뽑아야지 이제 빠르게 이제 샘플링을 완성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 밀도가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값을 독립적으로 그냥 뽑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밀도가 굳이 잘 뽑을 수 있어요. 잘 뽑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밀도가 높은 부분은 전체에서
이런 데 뽑히고 뭐 이제 아마 리젝션이 될 수 있고 이런 데 뽑히고 뭐 그다음에 또 독립으로 딴 데 뽑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존 관계가 없이 가면은 약간 의도를 선택을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의 샘플을 얻었다면 그 주변에서 이제 새로운 샘플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확률 위도 구조를 반영하기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체인 구조를 이제 샘플링할 때 넣는 게 필요해지는데요. 마이크로 체인은 이제 확률 과정의 일종이에요. 확률 과정은 시간에 따른 확률 변수열인데 이제 그 변수의 시간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체인이라 하면은 이 t 플러스 1 시점의 확률 변수는 뭐지? 그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x1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는 그런 딱 하나 전 시점 x0에만 영향을 받고 x2는 x1의 원한테만 영향을 받고 이걸 이제 이게 쉽게 예질 하나 들어보면 이제 랜덤 워크가 있는데요. 이 랜덤 워크의 생성 규칙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뽑을 새로운 확률 변수 x t 플러스 1은 전에 뽑아놨던 x t 값에서 이제 무작위 정규 오차 랜덤으로 양력을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뽑겠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조건부에 영향받는 게 xt 플러스 xt밖에 없다. 조건부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를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르코프 체인을 쓰기 위한 저희 MCMC에 쓰기 위한 도움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주기성이 없어야 되고요. 이 확률 변수. 왜냐면은 뽑아놨는데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 이제 전체 공간을 커버를 안 하고 특정 부분만 이제 커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은 주기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를 확률 변수를 이제 표현할 때 이런 도식을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환 구조에 갇혀버린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부분은 샘플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기압성 언제든 어떤 점으로든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성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개 드렸듯이 MCMC,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는 말 그대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몬테카를로고요. 몬테카를로는 그냥 막 뽑는 거였고 녹아닮고 그다음에 그 차원에서도 좀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설명합니다. 마르코프 체인의 그 알고리즘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라고 해서 줄여서 MH라고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캡처 샘플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캡처 샘플링은 이제 그냥 이거는 개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알 것 같아서 캡처 샘플링은 이제 예시로 소개는 드리지 않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가져가고요. 일단은 아이디어를 러팡 쪽에서부터 먼저 소개드린 다음에 점점 발전시키는 걸로 할 거예요.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계산 가능한 그런 F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접근은 안 되지만 이제 한 점에서 값 계산하는 거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좀 점점 더 그럴듯한 걸 뽑아간다는 개념인데 x제곱을 하고 초기 샘플 x제를 하고 그 다음에
X1을 하고 이 F의 값이라는 게 확률 밀도잖아요. 그리고 확률 밀도는 이제 그 X1이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적분을 해야 확률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 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밀도 B가 1보다 작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바로 추가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이제 X1은 안 뽑아야 되겠네. 있지만은 확률이 낮은 점을 아예 안 뽑게 되면은 이제 그 분포를 잘 샘플링하는 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 분포를 잘 샘플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점이라고 해도 낮은 확률로는 그 점으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비를 확률로 써가지고 그만큼 확률로 다음 템포 X1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1-요거 여왕률로 다른 앱을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아주 아이디어만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게 채워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난수를 아무렇게나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뽑을 수는 없고 이제 난수를 뽑는 규칙이 이제 하나 필요해요. 그걸 이제 제한분포라고 제한분포 주의라고 하면은 이게 밀도함수 정규분포의 그것을 따른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확률 밀도를 이제 이렇게 G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떤 값 X1이 샘플링될 가능성은 그 F에서 밀도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제한폭포 G가 이제 X1을 많이 뽑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제한폭포가 이제 새로운 샘플을 제한하는 역할인데 어떤 제한폭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X1이라고 하면은 X1이 당연히 제한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한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한폭포에서 제한을 많이 하는 것만큼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제한폭포에서 제한을 많이 할 가능성은 그 주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확률 비교에서 이제 G의 부분을 이제 나누면은 더 올바른 조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특성상 이제 정교한 상수를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사고분포가 F 비례를 한다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고분포는 이제 정교한 상수를 이렇게 나눠준 정교한 상수 Z로 이렇게 나눠준 표현이 나눠져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Z가 나눠졌다고 쳐도 분자 분모가 다 나눠져가지고 이제 커널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커널은 이제 비례하는 부분, 그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교한 상수를 몰라도 이런 샘플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MCM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단 부분을 XT로 하고 XT 플러스 1을 제한분포 G에서 뽑은 다음에
이 이거 결정하는 거 R이 이제 1보다 크면 XT 플러스 1을 반복으로 채택을 하고 R이 1보다 작으면 R만큼의 확률은 뽑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때까지 표본이 계속 뽑으면은 포적 분포 F에서 만들어진 표본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초기 표본은 이제 초기 시작 위치에 너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 표본들은 이거는 좀 버닝 과정이라는데 그건 좀 막 버리고 이제 나머지 표본을 씁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지금 이게 그 이변수 정규 분포를 이제 바로 MCMP로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느린 이게 지금 MCMP로 돌아가는 과정. 지금 이 점이 제한분포 뒤에 따라서 막 랜덤 분포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정도 멈추면 꽤 그럴듯하게 이제 양쪽 차원 모두에서 이제 꽤 그럴듯하게 이제 평균보다는 샘플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각적인 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치적 방법들을 이제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리네이션 인퍼런스에서 한국말로는 이제 이거를 변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분 추론을 이제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MCMC는 좀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발제를 배우면 처음 봤고, 그래서 변분법이란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 근데 변수가 아니라 함수들에 대해서 그 중 제일 좋은 함수를 찾는 걸 이제 변분법이라고 합니다. 변분법에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이제 두점 x1, x0, x0, y0, x0, y1을 있는 곡선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곡선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곡선은 함수를 표현하니까 길이를 제일 짧게 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y를 함수라고 하면은 함수 y에 대해서 이제 길이를 붙여내는 함수가 하나 더 만들고요. 라지 L이나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이는 이제 함수 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제일 작게 하는 함수 y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변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른 해법은 필요 없고 당연히 이제 이 변분법에서의 해법은 y는 이제 직선인데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아주 문제가 자주 나는 경우라서 이제 저희가 답이 보이지만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통계학에서 이런 변분법을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베리에이션 지금 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고요. 이제 MCMC도 이제 충분히 고차원을 가면은 이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본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변수 적용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까지 엄청 빠르게 완성되진 않았죠. 방금 그 시뮬레이션 예시 봤을 때도 되게 간단한 이변수 적용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표본을 일일이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분포 자체를 이제 극사를 시켜가지고 상위 분포에 맞게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사분포 F와 비슷하면서 계산이 쉬운 분포를 찾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분포의 종류를 한정시켜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규 분포로 이제 한정을 시키겠다 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정해놓고 그럼 이제 함수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저 모수 두 개만 잘 최적화시키면 되는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수를 잘 최적화시켜가지고 함수를 정해놓은 다음에 타겟 분포에 제일 가까운 함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분포를 계산이 쉬운 분포를 이제 미리 한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MCQ 같은 거는 수학적으로 보장이 있거든요. 이게 무한번 몇 가지 가정만 잘 충족이 되면은 무한번 뽑았을 때 원래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보장이 있는데 얘는 진짜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예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2차원 라플라스 분포거든요. 2차원 라플라스 분포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정규 분포 그거랑 제일 잘 맞는 정규 분포를 찾는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 다 돌아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상당히 원래 분포에 잘 밀착이 되게 이제 찾아냈긴 했지만은 애초에 라플라스 분포랑 정규 분포 자체가 좀 다른 분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분포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딱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표본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업데이트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근본 추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K의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PQ가 밀도함수라고 할 때, Q를 사용해 P를 표현할 때 생기는 정보 손실을 이제 K의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식은 이거는데, 그냥 이제 뜻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실제 분포와 분사 분포가 얼마나 불일치한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Q를 잡고 이제 이 K의 다이버전스가 이제 사후 분포에 제일 줄어드는 Q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규 분포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는 이제 최적의 비율랑 시그마 제곱을 찾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좀 수식 정리가 더러운데 따라오겠습니다. K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Q에 대한 기대값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로그는 이게 분모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기로 쓸 수 있으니까 정리랑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 지금 사후분포 부분을 그러니까 로그 P 세타 Y 부분을 이제 베이즈 방법을 써가지고 순서를 바꿔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로그 PI 부분은 이제 함수고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함수는 이 부분 더하기 K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K의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다는 이제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E의 비율을 키우는 게 됩니다. 이제 어, 어, 음,
이런 이제 세타가 따를 거라고 예상되는 분포 모습을 이제 변분 분포라고 하는데 요 유랑 시그마를 최적화하는 거 방식인데요. 현재 수준에서 이제 세타를 하나 뽑아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데이터 y가 있잖아요. 우리의 데이터 y랑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그 역할이 이제 ELBO가 됩니다. 그래서 ELBO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변분 모습을 업데이트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Q는 각 모습 분기분이나 변분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민필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ELBO를 이렇게 쓴 다음에 세타 샘플을 이제 변분포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U랑 시그마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정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방향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자인 부분. 샘플은 아까 보여줬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볼 거는 이제 EM인데요. 저희가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설명인데 이거 보통 일을 안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한 부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하는 세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우리가 얻은 데이터 X를 잘 설명하는 세타일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ML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명시적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ML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데이터 생성 원리상 이제 관측을 할 수 없는 잠재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이제 시험 컨디션으로 한번 줘봤는데 그날의 컨디션은 기록 안 해놓으면 안 남잖아요.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점수는 관측할 수 있지만 그날의 내 컨디션을 관측할 수 없는 잠재 변수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제 시험 점수 200점을 200번의 시험 점수를 모아놓은 걸 가정을 해봤고요. 내가 컨디션이 나쁠 확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 평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점수만 보고 알 수 있을까? 이게 지금 EM에서 이제 훌륭한 잠재 변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제 거칠게 말하면은 초기값으로 일단 대충 이제 모습을 이제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 평균 주변으로 데이터를 보고 다시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보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모습을 업데이트하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대신에 예전에 제가 스터디 할 때 그려봤던 생각이 왔는데 일단은 아무렇게나 이제 발라보기는 글을 이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집단은 약간 그 꼭지가 뾰족하고 이런 게 성질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제 작아가지고 이제 됐다고 원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꼭지가 뾰족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고 박스를 도구시키는 그런 EML 과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크기의 이두 정도에서 성질을 한 여기랑 여기쯤 한번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겠죠. 그냥 이제 진짜로 휴리스틱인데 한 뭐 이만큼의 샘플은 여기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모였잖아요. 데이터가 모였으니까 이제 다시 모인 데이터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평균 이 공의 평균은 여기 있을 확률이 높겠다. 얘도 이제 한 이쯤에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한 뮤랑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확률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이제 수직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에 일단 모습 세타 제로 잡아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로그 오도가 높은 세타 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타라는 변수를 하나 잡아놓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원상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은 이제 잠재 변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잠재 변수를 이제 펼쳐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잠재 변수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됐다고 치고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 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풀면 이게 지금 EM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로그 안에 지금 합이 들어가 있죠. 로그 안에 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이분으로 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QZ라는 거를 하나 가져옵니다. QZ라는 거는 이제 이미 Z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분포고요. 이게 근데 이제 젠셀 무등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등식이 성립을 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Q랑 세타에 대한 함수거든요. Q라는 분포란 다음에 세타라는 모서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이 언제 최대화가 되느냐? Q가 이제 이런 이제 분포를 따를 때 이제 Q가 최대가 되고 그때 이전 로그도 값이 이제 이 L이라는 L랑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려 했던 건 보여줬죠. 일단은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보여줬고 그 뒤에 이 L을 다시 이제 세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면은 새로운 세타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세타 원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L이라는 놈이 로그보다 작다는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성립을 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세타 원에 대한 로그도 이제 새로 업데이트한 상태보다는 이제 크게 되고 그래서 음식이 딱 나게 해보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새로 얻은 세타 원의 로그도가 항상 더 크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로그도를 우도를 최대화해주는 세타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Z의 우도랑 이제 세타 T 플러스 1의 뭔가를 찾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한번 떠났던 건데 이 여러분 혼합 가우시안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가 파이 1의 확률로 이쪽 공에 속했고 파이 2의 확률로 저쪽 공에 속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두 밀도를 더하면 확률 밀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표본 여러 개니까 그냥 표본만 곱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소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수직적이 돼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반복하면 이제 유도 구할 수 있고 유언 목수도 다 구할 수 있다. 동의 유언하고 목수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왜 했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델에서 저희가 잠재 변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다루고요. 왜냐면은 SB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노드들이 이제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간축할 수 없다고 이제 세팅을 해놨었죠. 커뮤니티 라벨이 잠재 변수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고 그다음에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라는 게 있는데 잠재돼 있다. 우리가 눈으로 간축할 수 없는 잠재 변수가 있다. 그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을 필팅하기 위해서 이런 EM이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한 겁니다. 이제 아까 찾은 이 Q가 이제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SBM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간단하게 Q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산이 쉬운 Q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E의 비호거든요. 아까 보니까 왜냐면 C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대값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대값 키워주고 이제 바꿔서 보면은 이제 EABO 아까 봤던 EABO 이 표현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동일한 EABO를 다루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가지고 저 Q를 이제 최적화할 때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리에이션 1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이제 그 EABO를 최적화했을 때 그게 로그도랑 같다는 보장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로그도의 하함만 계속 최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BM에서 커뮤니티 라벨 배치가 단계로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트에 이제 분포를 쓰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가? 이 부분이 볼 건데 지금 그러니까 SBM의 모수 어떤 커뮤니티 분모의 확률하고 이제 P 확률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가능한 잠재 변수의 모든 잠재 변수의 배정에 대해서 다 둬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저희가 K개 있거든요. SBM 세팅에서 커뮤니티 K개 있는데 가능한 노드에 따라 다 분배를 해주려면 그게 지수승이 되니까 이제 K n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안 바꿔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서 베리에이션 EM을 사용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요약인데요. 나머지는 넘기고 네트워크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비전 성향 고사성 때문에 실시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각 모수가 이제 각 모수가 네트워크는 이제 불확실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얘가 여기 속할지 저기 속할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속할지 한 커뮤니티 속할지 다른 커뮤니티 속할지 이런 거를 점처럼 이제 딱딱 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는 베이지한 통계학이 네트워크에서 유용하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볼까요?
실제가 있고 조절이 좀 섞어갖고 돌릴 거고. 잘못 돌아가요. 다 똑같은 컴퓨터 들어있는데 잘못 돌아가요. 예전만. 좀 이상하죠?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실제 이게 해보면은 실제로 잘 안 돌아요. 왜냐하면 데스크도 이론인데 그걸 다 돌리고 툭툭 끊어놓고 그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저희가 커뮤니티를 찾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스펙트럴 분단하고 미리 좀 찾아놓고 그다음에 돌리면은 네, 바로바로 잘 찾아지는 모습. 이게 좀 미리 좀 잡아놔야 얘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시간 내용까지 제가 맞춰봤고요. 오늘 할 때 여기까지.